내 이름은 박말순, 나이는 72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남대문 시장의 산증인이라 부르지요. 20살 넘어 시집와 남편과 함께 이 그릇 가게 말순상회를 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곳은 그냥 가게가 아니라 나 자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가게 앞간이 의자에 자리를 폈습니다. 옆집 순천상의 옥자, 언니, 건너편 진주상의 경숙이, 동생이 솜씨 좋게 끓여온 매운탕에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니 온몸의 피로가 탁 풀리는 기분입니다. 언니, 오늘따라 국물이 더 시원하네. 솜씨가 날로 늘어. 말순이 내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놈은 장가도 안 가고 속을 썩이는데 너는 아들 하나는 참 잘 뒀어. 의사 며느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 옥자 언니의 말에 나는 그저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든든하다. 든든하고 말고요. 강남에서도 제일 큰 병원 교수라는 우리 며느리 차지연. 똑똑하고 싹싹하고 어디 가서 빠질 데 없는 아이입니다. 남들은 다 나더러 복 터졌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게 가끔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걸 누가 알까요? 어머니, 또 이러고 계세요. 아니나 다를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퇴근길에 들른 며느리가 내 손에 들린 막걸리 잔을 보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하얀 의사 가운 대신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은 이 북적이는 시장통에 섞이지 못하는 외딴 섬 같았습니다. 지연이냐? 퇴근하는 길이냐? 이리 와서 한잔 하려무나. 어머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나트륨, 알코올. 어머니 연세에 가장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혈압도 오르시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 아이의 말은 늘 그렇듯 차갑고 정확해서 반박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옥자 언니와 경숙이 동생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흥이 깨져버린 술상은 덩그러니 남았고 나는 못 이기는 척 막걸리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 말대로라면 나는 이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따 저녁에 아버님이랑 같이 집으로 갈게요. 영양제 새로 나온 거 챙겨드리려고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는 건강이라는 무기로 내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평생 먹고 살아온 이 음식들이, 내 삶의 낙들이 저 아이의 눈에는 그저 병의 원인일 뿐인 게지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약속대로 남편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낡았지만 내 손때가 묻어 정겨운 이 집.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문턱 때문에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주방 타일도 미끄럽고요. 평생을 살았는데 넘어진 적 한 번도 없다.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애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끌어와 겁을 주고 자신의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인 양 밀어붙였지요. 남편이란 사람은 그저 옆에서 우리 며느리 말이 다 맞다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터졌습니다.
아침부터 가게에 손님이 몰려 정신없이 그릇을 나르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며 아찔해졌습니다. 하는 사이에 몸이 기우는 것을 느꼈고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다행히 크게 다치신 곳은 없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시대요. 영양 상태도 불균형하고요. 지연이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닌 담당 의사 차지연으로 나를 대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남편과 아들 정수가 허둥지둥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게에서 쓰러졌다는 말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괜찮은 거 맞소? 아들과 남편의 호들갑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지연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권력의 중심이 이미 나에게서 저 아이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요.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지연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 사시는 이 집, 제가 전부 뜯어고쳐야겠어요. 뭐, 집을 뜯어고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놀라 묻자 지연이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낯설고 번쩍이는 인테리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름하여 실버케어 하우스 프로젝트예요. 문턱을 전부 없애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할 거예요. 화장실에는 안전바를 설치하고 침대는 높낮이가 조절되는 의료용 침대로 바꿀 거고요. 모든 조명은 음성 인식으로 켤 수 있게. 지연이는 막힘없이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는 집은 내가 알던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이 아니라 병원이거나 요양시설에 가까웠지요. 내 삶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차갑고 기능적인 공간.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싫다. 이 집은 내 손으로 평생을 가꿔온 집이야. 멀쩡한 집을 왜 뜯어 고쳐? 내가 단호하게 반대하자 아들 정수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 좀 들어봐.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이번에 쓰러진 거 못 봤어? 앞으로 또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해. 내 아비랑 내가 알아서 조심하면 돼. 유난 떨지 마라. 어머니, 이건 유난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어르신들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고관절이라도 부러지시면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전문가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불안감이나 반감 따위는 비과학적이고 감정적인 투정으로 치부해버리는 듯한 태도였지요. 결국 남편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여보, 가만히 들어보니 며느리 말이 다 옳아. 우리 생각해서 저렇게까지 해주겠다는데
고맙게 받아야지. 안 그래? 사방이 적군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마저 저 아이의 논리에 넘어가 버린 현실의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은 시장통의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옥자 언니가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말수나 들었다? 며느님이 내 집을 호텔처럼 고쳐준다며? 아이고, 이 복덩이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며느리는 용돈 한 번을 안 주는데 너는 집까지 고쳐주는 며느리를 뒀으니.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어머니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지. 그렇게 말하는 내 입안이 썼습니다. 그날 이후 내 집은 공사판이 되었습니다. 낯선 인부들이 드나들며 벽을 부수고 바닥을 뜯어냈습니다. 쿵, 쿵, 쿵.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마치 내 속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딸네 집에 머물며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다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며느리 성의를 봐서라도 좋게 생각하자. 하지만 새로워진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때 묻은 낡은 가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질감의 새 가구들이 낯설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모아온 알록달록한 그릇들은 사라지고 규격화된 흰색 식기들이 찬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연이의 계획대로 완벽하고 기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이제 이 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집이 됐어요.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낯선 내 집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복덩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복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행의 시작일까요? 며느리의 완벽한 미소 뒤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를 그때의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은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평생을 덮고 잔 목화솜 이불 대신 알레르기 방지 기능이 있다는 바스락거리는 호텔식 침구에 누우니 잠이 올 리가 만무했지요. 옆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남편의 숨소리만이 이 집이 아직 내 집이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게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 아침상을 차리는 것은 지난 5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나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들은
온데간데 없고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정체불명의 음식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용기마다 일회 제공량, 저염식, 고단백 같은 낯선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이제 장 보러 다니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머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전문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매일 배달시켰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돼요. 어느새 내 뒤에 다가온 며느리 지연이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그 상냥함이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내 가슴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내 부엌, 내 살림의 주도권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저 아이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끓인 찌개가 아니면 밥이 안 넘어간다. 내가 힘겹게 내뱉은 말에 지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어머니는 환자세요. 의사 처방을 따르셔야죠. 제가 바로 어머니 주치이고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환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남편과 아들은 며느리가 차려준 건강식을 맛있다며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밍밍하고 아무 맛도 없는 풀떼기를 우물거리며 나는 밥이 아니라 사약을 넘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감옥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 모든 행동은 지연이의 감시 아래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실 구석 액자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렌즈를 발견했을 때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CCTV. 저 아이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아, 이게 대체 뭐냐? 나는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태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 CCTV요? 어머니 또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서 설치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제가 바로 달려가려고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것. 그 말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마법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당함을 외쳐도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속 좁고 배려심 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봐야 우리 며느리가 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데 복에 겨운 소리 한다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었지요. 나는 거대한 투명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밍밍한 건강식에 입맛을 잃은 지 오래 자꾸만 시장 골목의 얼큰한 순댓국이 아른거렸습니다. 나는 지연이가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시장의 활기찬 공기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말순이 아니여? 그동안 어디 아팠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단골 순댓국집 주인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다진 양념을 듬뿍 풀어 한 숟갈 뜨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이 맛. 허겁지겁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가게로 돌아오는데 주머니 속 전화기가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나 가게에 와 있다. 왜? 제가 집에 계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외출하시면 안 된다고. 혈압 오르시면 어떡해요. 사람이 어떻게 집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냐. 나도 바람도 쐬고 사람도 만나야지.
지금 드신 거 순댓국이죠? 제가 어플로 다 확인했어요. 나트륨 폭탄인 거 아시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아이는 내 위치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아들놈 핸드폰으로 전송되게 설정해 놓았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린 것은 지연이의 차가운 잔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약속을 어기셨네요. 실망이에요. 내가 내 돈 주고 밥 한 끼 사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냐? 어머니 건강을 해치는 건 죄 맞아요. 앞으로는 외출하실 때 꼭 제 허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용돈 카드도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는 현금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내 지갑 속 카드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경제권마저 박탈당한 무력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이 며느리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는 주말이라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집안을 깨끗이 하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손길이 내가 평생을 아껴온 찬장으로 향했을 때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들은 이제 다 버려야겠어요. 오래돼서 균열도 많고 중금속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된다. 그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해주신 거야. 내 보물 1호라고. 내가 기겁하며 막아섰지만 지연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다 비과학적인 감상일 뿐이에요. 건강보다 중요한 보물이 어디 있어요? 지연이는 내 말을 무시한 채 내 손때와 추억이 묻은 그릇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봉투 안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울부짖으며 매달려도 아들과 남편은 지연이가 새 그릇 사준대. 낡은 건 버리는 게 맞아라며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텅 비어버린 찬장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 젊은 날의 기억, 친정 어머니의 사랑, 그 모든 것이 한나절 만에 쓰레기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존재의 일부가 송두리째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남편을 피해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 며느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술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에 무릎 아플 때 쓰려고 담가두었던 인삼주였습니다. 나는 술잔도 없이 병째로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화끈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억척같이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내 뜻과 상관없이 도둑맞아야 하는 걸까? 술기운에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거실 한 구석 CCTV의 빨간 불빛이 나를 지켜보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나를 비웃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동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빈 술병을 그러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 삶을 옥죄어오는 저 완벽한 며느리의 그림자는 이제 막 그 어두운 빛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무엇을 빼앗길까? 두려움과 절망이 독주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밤이었습니다.
내 보물 1호였던 친정 어머니의 그릇들이 쓰레기가 되어 사라진 그날 이후 나는 내 집에 있으면서도 내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찬장을 볼 때마다 심장에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정리는 이제 집안 구석구석, 내 삶의 모든 흔적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는 주말을 맞아 또다시 대청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옥상에 있는 나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수십 년간 가꿔온 옥상 텃밭과 그 옆에 나란히 줄지어 선 장독대들. 그곳은 삭막한 서울 한복판에서 유일하게 흙냄새와 햇볕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나의 숨구멍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텃밭도 이제 그만 정리하셔야겠어요. 흙 만지시면 파상풍 위험도 있고 허리에도 무리가 가요. 지연이는 흙 한번 묻혀본 적 없는 하얀 손으로 내 상추를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무심한 손길에 애써 키운 상추가 멍드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이건 내 유일한 낙이다. 내가 내 텃밭 가꾸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냐. 낙이 아니라 노동이죠. 이제 이런 힘든 일은 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발코니에 스마트팜 설치해 드릴게요.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채소가 자라요. 스마트팜. 그게 대체 무엇란 말입니까? 흙냄새도 벌레 소리도 햇볕의 따사로움도 없는 기계 속에서 자란 채소가 어찌 채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내 반대는 언제나처럼 묵살당했습니다. 지연이의 시선은 이미 텃밭 옆 나의 진짜 보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장독들은 정말 비위생적이에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20남짓. 그 안에는 10년 넘게 묵은 시간장부터 작년에 담근 된장, 고추장까지 우리 집안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시간장으로 처음 장을 담그던 날의 설렘, 아들 정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담갔던 고추장, 손주들이 맛있게 먹던 모습, 그 장독 하나하나에는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안 된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저건 절대 안 돼. 저건 우리 집의 뿌리야. 내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내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냉정한 전문가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야외에 노출된 장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세균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염도도 측정할 수 없고요. 제가 백화점에서 저염 명품 된장이랑 간장, 종류별로 다 주문해 놨어요. 훨씬 안전하고 건강해요. 과학, 안전, 건강. 저 아이는 늘 그럴듯한 단어들로 포장하여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모든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위생적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지연이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누가 저렇게 장을 담가 먹어. 다 사 먹지. 우리도 이제 편하게 살자고. 남편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서 나를 설득했습니다. 편한 것.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내 손으로 직접 기르고 담그고 만들며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장독대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없애려거든 나부터 없애라. 내 완강한 저항에 지연이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날은 일단 물러서는 듯 했지만 며칠 뒤 내가 시장 가게에 나간 사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찌뿌둥해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낯선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인부 두엇이 무언가를 분주하게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익숙하면서도 가슴 아픈 냄새. 바로 우리 집장 냄새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미친 듯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옥상 문을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나의 장독대들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미처 수습되지 못한 된장과 간장이 흥건하게 쏟아져 처참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마지막 남은 장독 하나를 밧줄로 묶어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연이가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발견한 지연이는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마침 잘 됐네요.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폐기물. 저 아이는 내 인생의 역사가 담긴 장독들을 폐기물이라 불렀습니다. 나는 이성을 잃고 지연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떤 건데, 내가 뭔데 이걸 함부로 버려. 나는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비위생적인 것들 드시지 말고 제가 사드린 건강한 것만 드세요. 그 순간 나는 저 아이의 눈에서 섬뜩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통제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버리는 냉혹함, 자신의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오만함이었습니다. 나라, 이거 나, 내 장독 내놔, 이년아. 나는 마지막 남은 장독을 붙잡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독을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장독이 트럭에 실리는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텅 빈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흙과 장이 뒤섞인 바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파고드는 축축한 흙의 감촉, 코끝을 맴도는 구수하면서도 시큼한 장 냄새. 이제는 다시는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내 뿌리가, 내 역사가, 내 자부심이 송두리째 뽑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들은 텅 빈 옥상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잘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저것들 때문에 옥상에 자리도 없었는데 이제 깨끗해졌구먼.
엄마, 지연이가 백화점에서 사온 장 봤어? 포장부터가 다르더라. 이제 우리도 좀 세련되게 살자. 세련된 살. 그것을 위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깊은 허무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함께 장독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가족들과 나누어 먹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무엇일까요? 며느리가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 며느리가 배달시킨 음식을 먹으며 며느리의 감시 아래 살아가는 무기력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처럼 며느리의 그림자가 내 삶을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하는 걸까? 답을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담긴 장독대들이 폐기물이 되어 사라진 후 나는 내 집안에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옥상은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 그 텅 빈 공간을 볼 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황량해졌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 몸뚱이 하나조차도 며느리의 통제 아래 놓인 관리 대상일 뿐이었지요. 유일한 숨구멍은 남대문 시장에 있는 내 가게, 말순상회였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나는 여전히 억척스러운 사장 박말순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를 어머니가 아닌 말순 언니, 말순이로 불러주는 시장 사람들이 있었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그릇들을 만지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 마지막 남은 나의 성형마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도 그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그 가게는 내 인생이다. 내가 죽으면 모를까. 내 발로 그만둘 일은 없어. 어머니,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죠. 어머니는 이제 혼자 가게를 운영하시기엔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이번에 쓰러지신 것도 다 무리해서 그런 거잖아요. 가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일 뿐이에요. 스트레스의 원인. 저 아이는 또다시 그럴듯한 말로 내 삶을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가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과 흥정하고 하루의 고단함을 시장 사람들과 막걸리 한 잔으로 푸는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니요, 어머니.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의사니까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게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월세니 세금이니 신경 쓸 일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골치 아픈 일은 다 잊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세요. 편안한 노후. 저 아이가 말하는 편안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숨만 쉬며 며느리가 주는 밥을 받아먹는 살. 그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싫다. 죽어도 싫어. 내가 완강하게 버티자 지연이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고 있던 아들 정수와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여보, 제가 하는 말이 틀렸나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아들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아내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 이제 좀 쉬엄쉬엄 살아.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엄마까지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여보, 나도 같은 생각이요. 당신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생각해 주는데 우리도 좀 따라주자고. 또다시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나를 점점 더 깊은 고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나는 스스로를 돌볼 능력도 판단력도 없는 그저 보호받아야 할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이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내 가게 앞으로 건강 주스를 배달시키고 점심시간에는 전화를 걸어 식사는 제대로 했는지 약은 챙겨 먹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가게에 찾아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내 혈압을 재고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라며 나를 환자 취급하는 바람에 단골 손님들의 발길마저 뜸해졌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옥자 언니나 경숙이 동생이 가게에 놀러와 함께 커피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지연이는 귀신같이 나타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모님들,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지금 휴식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 믹스커피, 설탕이랑 프림 덩어리인 거 아시죠? 어르신들 건강에 최악이에요. 그 서슬 퍼런 말에 내 친구들은 멋쩍은 얼굴로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친구들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제 갈 길을 갔습니다. 내가 며느리 때문에 불편해할까봐 배려하는 것이었지만 나는 그 배려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베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나는 이제 시장 안에서도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손님도 친구도 없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이곳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텅 빈 가게를 지키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온 낯선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이쪽은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부동산은 왜? 이 가게 내놓으려고요.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권리금도 제법 쳐준다고 하네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내 가게를 팔아치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뭔데 내 가게를 팔아? 당장 나가지 못해. 내가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려 했지만 지연이는 태연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 명의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버님께는 이미 허락받았어요.
아버님도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가게를 일궈온 남편이 내 마지막 보름마저 며느리의 손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게를 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무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허, 소리 지르지 말고 들어. 다 당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며느리 말 좀 들어. 지연이가 다 알아서 잘해줄 텐데 뭐가 걱정이야. 전화가 끊기고 나는 허탈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라는 사람은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값을 매겼고 지연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내 인생이 팔려나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내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마침내 고집센 늙은이를 꺾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자축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세상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친구도, 내 공간도, 내 삶의 이유도 모두 빼앗긴 채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때 문득 숨겨두었던 소주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감시를 피해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소주병. 나는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병째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렇게 숨만 쉬는 게 사는 것인가?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낯선 집에 갇혀 술병을 든 채 초라하게 울고 있는 늙고 병든 여자. 평생을 억척같이 살아온 박말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는 처절한 오기였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남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빈 병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을 위한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이 완벽한 감옥에서 나는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혼자뿐이지만 나는 결코 이 고립된 섬에서 굶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성역이었던 말순상해가 며느리의 손에 팔려나간 그날 밤 나는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기이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옷장 거울에 비친 초라한 내 모습을 마주한 순간 무력감에 젖어 있던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남대문 박말순이 억척스러운 근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얌전히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늘 억지로 넘기던 밍밍한 건강식 죽을 한 숟갈도 뜨지 않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지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아. 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전과 다른 단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기세에 놀란 듯 지연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 오늘부터 내 밥은 내가 차려 먹을란다. 내가 배달시킨 그 풀떼기들은 너나 많이 먹어라. 내 선원의 식탁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정수와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연이의 완벽하게 관리된 미소에도 미세한 균열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어제 가게 일 때문에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속상한 거 아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내 환자가 아니라 내 시어머니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황급히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주방은 위험해요. 불 쓰시다가 화상이라도 입으시면 어떡해요. 비켜라. 나는 내 앞을 가로막는 며느리의 팔을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평생을 불 앞에서 살아온 나에게 불이 위험하다니 가소로운 소리였습니다. 나는 찬장을 뒤져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냄비 하나와 쌀 한 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쌀을 씻어 냄비에 앉히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치익하고 냄비밥 익어가는 소리가 마치 나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소심한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이가 배달시킨 도시락은 손도 대지 않고 몰래 숨겨둔 비상식량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컵라면, 햇반, 볶음, 고추장 같은 것들이었지요. 며느리가 알면 나트륨 폭탄이라며 기절초풍할 음식들이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꿀맛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자 억압에 저항하는 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며느리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보란 듯이 거실 소파에 누워 믹스커피를 타 마셨고 홈쇼핑 채널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잔소리를 퍼부어도 나는 못 들은 척 태연하게 딴청을 피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믹스커피 드시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혈당 올리는 지름길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드니 귀가 어두워서 원. 뭐라고 했냐? 내 뻔뻔한 태도에 지연이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지만 어쩌지는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나를 제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나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반란은 외출이었습니다. 나는 지연이가 출근하고 나면 마치 감옥을 탈출하는 죄수처럼 조심스럽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용돈 카드를 빼앗겼지만
그동안 옷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버스를 타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주인을 맞아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말순상회라는 낡은 간판이 떼어지고 YOUNGSKITCHEN이라는 낯선 영어 간판이 걸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나는 시장 골목을 누비며 옛 친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지독한 며느리 등살에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겠지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요하게 다가갔습니다. 옥자 언니, 나 피하는 거 다 알아. 그래도 커피 한 잔만 사줘. 나 돈 없어. 경수가, 너 나 안 보고 싶었어? 섭섭하다 정말. 내 너스레의 친구들은 결국 못 이기는 척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시장 구석 찻집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쌓인 회포를 풀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아, 내가 고생이 많다. 소문 다 들었어. 그 며느리 보통이 아니라며? 언니 말도 마. 아주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야.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남대문 박말순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친구들과의 수다는 메말랐던 내 마음의 담비와도 같았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거의 매일같이 시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비록 내 가게는 없어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나의 나와바리였습니다. 나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있는데 지연이가 귀신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연이는 내 손에 들린 떡볶이 꼬치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수치심보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습니다.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나 미행한 거야? 어머니가 하도 말씀을 안 들으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이 어머니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세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독약이에요. 독약. 지연이는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훈육하는 엄마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지연이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장 골목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 역시 내가 저지른 일에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는 내 장난감이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울며 불며 아들에게 내 만행을 고했고 아들 정수는 버릇없는 자식을 꾸짖듯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연이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다. 내 마누라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내가 왜 참아야 하냐? 엄마는 지연이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몰라. 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엄마는 지연이의 선의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짓밟을 거야? 선의.
저놈의 선이.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선이냐? 내 모든 걸 빼앗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내 친구들까지 다 떼어놓는 게 선이라고? 너는 내 마누라가 무서워서 진실을 못 보는 거야. 이 한심한 놈아. 나와 아들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지연이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정신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신과. 저 아이는 이제 나를 미친 사람 취급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나의 저항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미쳤냐? 내년이야말로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이렇게 숨막히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어머니는 지금 당신 몸을 스스로 학대하고 계세요. 이건 명백한 자기 파괴 행동이고 치료가 필요한 중독 증상이에요. 지연이의 입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들은 나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이미 며느리의 논리에 완전히 설득당한 듯 나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양쪽에서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라, 이거 나 안 가. 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내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둡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지연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기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한 차가운 분노와 내 저항을 꺾어버리겠다는 섬뜩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한 생존 투쟁이라는 것을.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나를 내려다보는 세 사람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병원에 가주마.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것일까? 지연이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균열을 나는 더 큰 폭풍으로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던 그들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순순히 응하는 척하다가 막상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사람 살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드러누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놀라 쳐다보는 통에 체면을 중시하는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나를 끌고 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지연이는 나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나와의 모든 대화를 아들이나 남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마치 내가 오염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그들의 이런 유치한 처사가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다가올 싸움을 위한 힘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내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잔치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지연이가 먼저 잔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칠순이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제가 근사한 곳에 예약해놨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랑 친척분들 다 모셔서 성대하게 치러드릴게요. 오랜만에 내게 직접 말을 거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예의 그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재함을, 그리고 여전히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과시하려는 쇼에 불과했지요. 나를 정신병자로 몰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효심지극한 며느리 코스프레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판을 벌이겠다니 나도 기꺼이 놀아주마. 나는 속으로 칼을 갈며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려무나. 나는 아무래도 좋다. 내 순순한 태도에 지연이는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칠순 잔치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빌리고 유명 셰프가 만든다는 코스 요리를 예약하고 내게는 값비싼 한복을 맞춰 입혔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역시 우리 며느리는 스케일이 다르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며느리 차지연이라는 것을요. 나는 며느리가 차려놓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얌전히 들러리만 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나 역시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열리기 며칠 전 나는 며느리의 감시를 피해 몰래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오랜 친구들에게 따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옥자 언니 경수가 내 칠순 잔치 때 꼭 와야 해.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자 제일 자신 있는 나물 한 가지씩만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가져와 줘. 부탁이야. 내 뜬금없는 부탁에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이내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고는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잔치 전날 밤 나는 온 가족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은 유기농 식재료들 사이에서 내가 몰래 숨겨두었던 찹쌀과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에 채소를 볶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정성이었고 내 마음이었으며 며느리의 가식적인 잔치에 맞서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완성된 잡채를 커다란 김치통에 담아 아무도 찾지 못할 베란다 구석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최고급 미용실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비단 한복을 차려입은 내 모습은 꽤나 근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치 잘 차려입은 마리오네트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며느리의 말대로 화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입구에는 내 사진이 담긴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값비싼 꽃 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마치 자신이 잔치의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어머,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척들과 내 친구들은 으리으리한 잔치 규모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연신 말순이는 복도 많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내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호텔 셰프가 만들었다는 값비싼 음식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 역시 나와 약속이라도 한 듯 어색한 표정으로 포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리 부탁해둔 호텔 직원과 함께 내가 밤새 만든 잡채와 친구들이 가져온 나물들을 커다란 쟁반에 담아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자, 다들 이리 좀 와보세요. 이 비싸고 느끼한 음식들만 먹으니 속이 더부룩하시죠?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준비한 겁니다. 내 목소리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호기심에 찬 얼굴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옥자 언니와 경숙이 동생은 약속대로 아이고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냐. 역시 말순이 손맛은 최고야. 라며 바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내 잔치에 온 손님들에게 내가 만든 음식 좀 대접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음식들은 위생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기름지고 짜서 어르신들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세요? 당장 치우지 못해요. 지연이는 내 손에서 쟁반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는 쟁반을 꽉 붙들고 버텼습니다. 우리의 신랑이의 연회장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알아. 내 손님들한테 내가 대접하겠다는데 내가 뭔데 막아. 어머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어머니의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연이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기세였습니다. 자신의 완벽하게 통제된 파티가 망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손에서 쟁반을 빼앗는데 실패하자 지연이는 이성을 잃고 쟁반을 그대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가 밤새 만든 잡채와 친구들의 정성이 담긴 나물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닥에 쏟아진 음식과 그리고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나뒹구는 음식들을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존심이었고 내 마음이었으며 내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의 손에 의해 가차없이 짓밟힌 것입니다. 수치심, 분노, 절망, 허탈함, 온갖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정수의 다급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칠순 잔칫날은 그렇게 비극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처참한 비극은 더 큰 파국을 향해 나아가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칠순 잔칫날 내 자존심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본 충격으로 쓰러진 후 나는 꼬박 하루를 꼬박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 지연이가 헬쑥한 얼굴로 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이 옳았다는 듯한 묘한 확신마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래요. 제가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마치 모든 것이 내 탓인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칠순 잔칫날의 비극은 그저 고집 센 시어머니가 무리하다 쓰러진 사건일 뿐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음식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마지막 남은 미련, 혹시나 이 아이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이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봉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 아이에게 나는 영원히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환자이자 문제적 객체일 뿐이라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내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안심한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실에서 나는 지난 세월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억척같이 살아온 내 인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것은 며느리의 감옥에 갇혀버린 초라한 늙은이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분노나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지연이와 아들 정수는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통제에 순응할 것이라 믿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셔서 푹 쉬세요. 제가 영양제랑 보약, 최고급으로 다 준비해 놨어요. 지연이가 내 팔을 부축하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손길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향해 내 인생을 건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집으로 가지 않을란다. 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요? 집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려고? 딸네 집에 갈 겁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누나한테 신세 지려고?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아들 정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편하고 좋은 집? 그건 너희들 생각이지. 나한테 그 집은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생각이 좀 바뀌셨을 줄 알았는데, 지연이가 실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내 마지막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래, 생각이 바뀌었다. 너와는 더 이상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내 환자가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 박말순이다. 내 단호한 선언에 세 사람은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딸의 집 주소를 말하는 내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시원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내 손으로 부수고 나오는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는 나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남편이 딸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그만 부리고 집으로 가자. 응? 지연이도 엄마 걱정 많이 해. 여보,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짐 싸서 돌아갑시다.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소? 나는 굳게 닫힌 문을 사이에 두고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갈 집은 없어.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뭐,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문 밖에서 남편의 경악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내가 나 자신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남편은 내게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며느리의 폭력 앞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한 방관자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방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박말순으로 살고 싶소. 당신은 평생을 며느리 그늘 아래서 며느리가 주는 밥이나 얻어먹으며 편하게 사시오. 나는 내 힘으로 내 밥벌이하며 살 테니.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문 밖의 소라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굳게 닫힌 문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황혼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으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하고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 손으로 직접 써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해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혼 선언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은 펄펄 뛰었고 아들 정수는 엄마가 노망이 들었다며 나를 비난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번이고 딸네 집으로 찾아와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 남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판사 앞에서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 당했던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방관했던 남편의 무심함을 덤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변호사의 유창한 변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고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나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딸의 도움을 받아 남대문 시장 근처에 작은 전셋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꾸며놓은 차가운 실버 케어 하우스가 아닌 내 취향대로 꾸민 작고 아늑한 나의 집이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발품을 팔아 촌스러운 꽃무늬 벽지를 발랐고 내 손때 묻은 낡은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나의 숨결로 채워진 진정한 나의 공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일하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니 막막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내 가게였던 말순상에는 이미 YOUNGSKITCHEN이라는 낯선 간판을 단 채 젊은이들을 상대로 파스타 그릇이나 파는 가게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가게를 멀리서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쉽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나는 시장 구석 허름한 좌판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밑반찬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콩자반, 오이지 무침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맛봐요. 우리 국산 콩으로 만든 거야. 학생, 밥은 먹고 다녀. 이거라도 가져가서 밥 비벼 먹어.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넉살 좋게 말을 걸며 내 반찬을 맛보게 했습니다. 나의 진심이 담긴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내 좌판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옛 친구들도 발 벗고 나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말순아, 너는 반찬만 만들어. 파는 건 우리가 해줄게. 이거 내가 텃밭에서 키운 열무인데 이걸로 김치 담가서 팔아봐. 옥자 언니와 경숙이 동생은 매일같이 내 좌판으로 출근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일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감옥에서 잃어버렸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내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내 손은 다시 흙과 음식을 만지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나라는 문제적 객체가 사라진 아들네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아이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남편과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식단과 운동 스케줄을 관리하고 아들의 용돈과 퇴근 시간을 체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묵묵히 순응했던 남편과 아들이었지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자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환자 취급하느냐? 나는 당신의 아들이지 애가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부딪혔고 집안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맹신했던 완벽한 며느리의 그림자는 이제 그들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된 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좌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만치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들 정수였습니다. 녀석은 차마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기둥 뒤에 서서 한참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 본 척 친구들과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언니, 오늘 막걸리 한잔 할까? 내가 쏠게. 아이고, 우리 말순이 돈 벌었다고 한턱 쏘는 거야? 좋아, 가자. 친구들과 함께 포장마차로 향하며 슬쩍 뒤를 돌아보니 아들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것이 어쩐지 비에 젖은 강아지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정은 금물입니다. 녀석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막걸리를 기울이고 있을 때 아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날 녀석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며느리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테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하든 싸우든 화해를 하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입니다.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도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좌판에 내놓을 반찬을 만듭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는 것을 보며 나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드디어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고. 비록 남들처럼 번듯한 노후는 아닐지라도 나는 지금 더없이 행복합니다. 내 손으로 밥을 벌고 내 마음대로 웃고 내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기입니다. 카메라는 주름진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손님에게 덤으로 반찬을 얹어주는 나의 모습을 비춥니다. 그 옆에서는 옥자 언니와 경숙이 동생이 또 퍼준다 또 라며 타박 섞인 애정을 보냅니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남대문 시장의 풍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닌 세상의 중심에 선 당당한 박말순으로 서 있습니다. 나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곳 남대문 시장이니까요. 그렇게 나의 진짜 인생은 이른이 넘어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